네, 완전한 진리 6장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상식에 기초한 과학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보았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는 파동을 발견했다. 일생 동안 연구한 지금에는 모든 존재가 정보의 표현인 듯 보인다. 이 존 힐러의 말인데, 이 존 힐러는 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연구 동반자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이 블랙홀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게 이 존 힐러라고 하네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단어, 뭐 웜홀이라든지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자세한 내용은 뭐 알고 싶으시면 동영상 이렇게 쳐서 블랙홀이나 웜홀 뭐 이런 것들을 쳐보시면 아마 이분에 대한 얘기를 간혹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그 핵분열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을 약간 인용해 놨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입자로 이렇게 입자 파동 뭐 이런 얘기하죠. 물질 세계의 그 가장 그 미시적인 가장 작은 그 단위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시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옛날에는 굉장히 쪼개고 이러면 무슨 알갱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 거라, 그렇게 구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딱 요 시대 사람이죠. 힐러랑 같이 있던 사람이 빛도 입자다, 광자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입자로 되어 있다.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로. 그래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보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그 다음에 파동을 보았다고 그러죠. 파동. 그 파동이 알고 보니까 입자인 줄 알았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사실 파동이 가지고 있는, 파동은 입자는 아니잖아요. 그 물결에 파동 치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말도 파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죠. 이런 파동들처럼 실제로는 그 알갱이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에너지의 그런 전달,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런 것이 궁극적인 그 미시의 실제다.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연구한 지금에는 모든 존재가 정보의 표현인 것 같다. 심오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동양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양자역학, 지금 제가 말한 게 양자역학에 대한 미시세계의 이런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정돈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그 모호한 개념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동양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것은 또 공이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동양의 그 통찰력이,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통찰력이 이 현대 물리학과 이게 맥이 닿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신비스러운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과연 그런지는 모르죠. 예, 본론에 들어갑니다. 한 번은 토론토에 있는 공립도서관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보고단과 함께, 요즘 우크라이나가 난리인데, 보고단과 함께 내가 쓰고 있는 진화에 관한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보고단, 이 사람은 지금 러시아에서 망명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 엿들을까 걱정되었는지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는
당신은 다윈주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놀라서 그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는 개연성 있는 메커니즘의 부족에 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말을 끊더니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보다 절박한 어조로 그런데 당신은 다윈주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다. 보고다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주위를 다시 둘러본 다음 공모하듯이 나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때는 1986년이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었는데 그는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에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의 간부였다. 보고다는 어린 나이에 발탁되어 모스크바의 마르크스 레닌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신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캐나다 여행을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은 표면상으로는 친척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KGB의 임무를 띠고 온 것이었다. 평생 마르크스주의의 선전에 푹 젖어 있다가 서양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이전 그의 정신적 범주들이 온통 무너져 내렸으며 모스크바에 돌아간 직후 이민을 신청했다.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그 자신은 밑바닥 자리로 좌천되고 말았다. 당신은 마침 스탈린 이후 시대여서 몇 년이 지난 다음 드디어 이민이 허락되었다. 그 당시였다면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처형당할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게 그렇게 써놨네요. 나는 보고단을 알게 되면서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사고를 온통 지배했던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진화였다.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당국은 다윈의 진화론을 무신론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어떤 패로 떠받들었다. 보고다는 사려 깊은 자세로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지닌 자명한 설계의 모습과 그 복잡성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디까지나 직관적으로 설계를 감지한 만큼 거기에 담긴 모든 함의를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음을 열고 하늘과 땅의 마르크스가 꿈꾼 것 이상의 존재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점이었다. 이게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눈치챈 거죠. 이게 일반원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사인들이 이제 계시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록 특별계시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세계. 이게 일반 계시죠. 이 보고다는 그런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최소한 물질이 저절로 뭉쳐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만한 그런 세상은 아니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우주가 설계되었다고 느끼는 의식은 하나의 직관적 인식으로 뭔가 정보를 많이 쌓아가지고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한눈에 보고 딱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판단도 많이 하거든요. 한눈에 보고 그것임을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태초부터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무신론을 공식적 국가 정책으로 삼은 소련에서조차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1998년도 미국의 해외론자 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 하나님을 믿는 첫째 이유는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을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응답자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29%가 설계를 언급한 반면에 종교가 위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보통 종교, 기독교는 마음이 약해질 때 한번 믿어볼 만한 이런 감정적인 어떤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결과는 특히 그 조사를 실시한 회의주의자들을 무척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종교를 감정적 또는 심리적 버팀목에 불과하다고 보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직관이다. 우주가 고도로 질서정연하여 어떤 사고력이 있는 지성 또는 창조주의 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 확신은 과학혁명의 개척자들도 분명히 공명했을 것이다. 공명이란 단어는 이게 물리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주로 이게 말굽자석 같은 것들을 한쪽에서 딱 울리면 때리지 않은 것까지 나중에는 웅 하고 이렇게 울리게 되죠. 물질 세계에 이런 게 많거든요. 서로 전달하는 진동이 전달되는 것. 이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쓴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직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예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앞에도 우리가 좀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화성의 궤도를 연구했던 케플러, 화성의 궤도는 타원이거든요. 그 타원의 궤도를 계산해낸 사람이죠. 그전에는 완전히 원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케플러가 수학적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그건 실제로 맞는 것이고요. 뉴턴 운동법칙 1, 2, 3 있죠.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 갈릴레이도 분명히 공명했을 것이다. 그들의 과학적 발견, 영감을 준 것은 자신이 신적인 장인의 복잡한 계획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신적인 장인, 물건을 만드는 것이 장인이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 정확하게 알려면 특별 계시인 성경과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일반적 계시 상황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분명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어떤 창조주를 신적 장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에 대한 직관이 그처럼 보편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엄밀한 과학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과학 연구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적 설계 운동의 목표다. 녹색 작은 인간들. 설계론의 핵심은 설계를 경험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늘 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자연산물과 지성의 산물을 쉽게 구별한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면서 모래톱을 가로질러 새겨진 멋진 물결 모양에 감탄하지만 그것은 바람과 파도의 산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벽과 탑과 울타리가 있는 모래성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도 바람과 파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모래성의 물질적 성분은 그 주변의 물결 모양과 마찬가지로 모래와 진흙과 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바는 그런 물질들에게 다른 종류의 질서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설계론은 이와 같이 일상적인 직관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모든 과학이 대체로 공식화된 상식인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이게 자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어떤 지적 개입에 의해서 생긴 건지 뭐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닷가의 이 모래성이나 바닷가에 있는 그냥 물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누가 굳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죠. 아, 누군가가 이거는 손을 대서 만든 거구나. 아, 이거는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긴 거구나. 멋진데?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설계론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실내는 러시모어 산이다. 러시모어 산.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산인데 그 아마 그림으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미국의 4대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게 아마 인디안 보호구역인가 그런데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다가 미국 대통령 얼굴을 또 새겨놔서 좀 아이러니하죠. 그 인디언들은 좀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 토착민들에 의해서 미국은 우리 흔히 청교도의 그 출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청교도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황금 시대라고 하는 그 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금을 찾으러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갔죠.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흔히 그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정신, 뭐 그것만 갔으면 좋았겠지만 금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유의 그 개척 정신. 근데 이 개척 정신이라는 이것이 뭐 기독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이 개척 정신은 그 미국의 어떤 그 고등학교의 어떤 교가 같은 것, 우리는 교가 같은 거 부르면 뭐 산에 전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가를 보면 유독 그 산에 전기가 많이 나와요. 금정산 맑은 전기 하늘에 닿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산에 전기가 우리나라 교과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개척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을 세운 또 하나의 정체죠. 이게. 그래서 미국은 너무 로맨틱하게 보자면 청교도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한 그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돈과 탐욕을 목표로 해서 온 이 개척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 러시모아산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이 원주민 거주 지역에 그 미국인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한때 원래 있었던 주민들은 지금 인디언들인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대통령들이죠. 미국의 4대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막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산 바위를 통째로 막 깎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뭐 얼굴 길이가 16m라든가 뭐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사우스 다코타주의 산악지대를 따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암벽에 새겨진 4명의 유명한 대통령 얼굴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그것을 바람과 비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어떤 예술가의 작품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이 자연적인 위대한 뭐 풍화작용이 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딱 보기에도 누군가가 거기에 새겨 놓은 거죠. 그런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하나가 배를 타고 가나안의 서부 해안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자 다채로운 꽃들이 빅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반겨주었다고 한다. 이 꽃들을 이런 글자 빅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걸 써놨겠죠. 웰컴 투 빅토리아 뭐 이렇게 영어로 써놨겠죠. 근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느냐? 뭐 꽃이 우연찮게 떨어져 가지고 그런 모양을 이루면서 그냥 꽃밭이 되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 거짓말이라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우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 씨앗을 글자 모양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비판자들은 설계의 개념이 과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과학적 조사를 멈추게 하는 과학의 방해물이라고 주장한다. 진화를 변호하는 한 단체의 대표는 최근 CNN 방송에서 설계로는 썩 훌륭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듯한 투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네. 신의 작품이네. 신의 영역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니 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그런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계를 간파하는 과정은 철저히 경험적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래전 1967년에 한 신문에서 천문학자들이 외계에서 오는 라디오 메시지를 발견한 것 같다고 대서특필한 것을 읽고 놀란 적이 있다. 1967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LGM이라는 신호를 만들었는데 작은 녹색 인간들을 의미했다. 그 신호가 외국에서 외계에서부터 오는데 특별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외계인이 보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라디오 파동이 어떤 메시지가 담긴 철자의 연속처럼 불규칙적인 패턴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처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외계인의 것이 아니라 자전하는 별들의 파동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외계 지성의 탐색 작업에 관여하는 천문학자들은 라디오 신호가 기호가 된 메시지일 경우 파동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일 경우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이게 우주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한 파동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파동인지 이런 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 비슷하게 자연의 것과 인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는 설계의 산물과 자연적인 원인의 산물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구별 작업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관은 살인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죽음과 구별하는 훈련을 받는다. 인위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지금 남겨져 있다면 저절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 둘 사이에 구분이 필요한 거죠.
저절로 된 것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획한 것, 누군가가. 고고학자는 돌에 원시의 도구로 깎인 흔적이 있는 경우 풍화와 침식에 의해 모양이 생긴 경우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보험회사는 방화범이 저지른 화재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기도 하겠죠. 암호해독 전문가는 일련의 번호가 비밀 메시지인지 임의의 나열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냈다. 과학 분야에 걸쳐 연구자들은 실험이 조작된 경우와 누군가 그 결과에 손을 댄 경우를 증거 흔적을 통해 분별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미국에는 정직한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국이 있는데 자료의 날조 여부를 발견하려고 과학의 연구조사를 샅샅이 검토하는 일을 한다. 그래프가 너무 매끈한 경우, 완전히 임의로 작성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들,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단백질 얼룩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그 조사 대상이다. 2001년 워싱턴주 어느 주립대학 학교에서 설계를 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화된 실험을 실시한 기괴한 일이 있었다. 학생들은 4도시간의 거리를 기초로 버스 운행 노선을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그 정답은 다음과 같은 순서였다. 메아리 클레이, 리, 트루노. 지각이 뛰어난 한 10학년 학생이 그 순서를 메리 케이, 리트루노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의심을 품었는데 그것은 어린이 성희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교사의 이름이었다. 당국이 그 실험을 만든 회사를 조사해 보았더니 과연 의도적인 행위였고 법인을 색출했다고 확증했다. 그 패턴을 포착한 학생은 설계 추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례에서 사용된 사고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설계론의 역할이다. 이 이론의 핵심 원리는 설계의 특징적 흔적이 경험적으로 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성의 징표란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자연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눈먼 시계공 343페이지. 이 시계공은 그 자연신학, 이게 자연이 어떻게 신께서 만드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조그만 조약돌이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원래 바닷가에 떨어져 있었던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계 하나가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가 아니고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여기에 떨어뜨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정교한 기계 그리고 의도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 복잡한 뭔가가 있을 때 그거는 우연찮게 그냥 자연의 산물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약간 비꼬아서 여기 보면 책이 한 권 소개되어 있는데 뭐 눈먼 시계공이라는 이런 책 같은데 결국은 이게 자연신학을 뒤집어서 비꼬아서 너희들이 자연신학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셨다. 지적 설계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과학자가 설명해 놓은 건데 그야말로 이제 자기 바램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램을. 이 창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는 비판하고
뒤집어서 얼마나 이 창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별로 가치 없는 논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 볼 일 없는 증명. 이게 듣고 있기가 힘든 설득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숭이가 소설을 쓰는 과정, 우리 창조론자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잖아요.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사실 가능하다고 안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페일리가 아니라 도킨스라는 이 사람이 책에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나름대로 써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에 나타난 설계의 개념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설계에 대한 증거는 실험실에서 늘 나타난다. 생물학자들은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분자의 기능을 끌어내는 최선의 길이 역설계임을 알게 된다. 역설계라는 방법임을 알게 된다. 마치 어떤 기계장치의 제작 과정을 알고자 할 때 거꾸로 추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물학자는 실험실에서 세포 안에 있는 복잡한 분자 기계들을 분해한 다음 그것들을 설계한 청사진을 재구성하려고 애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 관련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설계나 생물공학과 연관된 언어를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2, 3분마다 해설자가 자연의 설계와 생명의 청사진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 친구가 PBS 방송의 자연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한 다음에 한 말이다. 과학자들은 설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놀랍게도 다윈 자신은 설계에 대한 증거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그 동일한 증거를 순전히 자연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 요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기에도 참 이렇게 놀라운 그 새들이 날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새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냥 맨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펄럭거리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새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먹고 살고 있는 그 먹이의 종류, 그리고 새의 크기, 날개의 모양, 이런 것들이 그 자연에 딱 그 적응하기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손톱만한 벌새에서부터 정말 날개를 펼치면 2m, 3m 되는 그런 거대한 독수리까지 다 날고 있지만 날고 있는 방식이 다 틀린, 이런 것들이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붙이는 말이 진화의 위대함, 이런 말이었거든요. 진화의 위대함.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각 동물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명철의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 TV는 듣기 지겨울 만큼 이 진화의 놀라움, 우연한 것이 사람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생물들이 다만 겉으로 보기에 설계된 것 같으나 실은 비인지적 힘의 산물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누군가가 설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계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 선택은 지성이 낳은 결과를 모방할 수 있는 자동적
기계적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자연 선택. 자연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더 복잡하게 그리고 환경에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모든 과학자들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질서는 다 질서가 있는 쪽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쪽. 거꾸로 말하면 무질서가 심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연력학제의 이 법칙인데 여기에는 그런 물리적인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반대로 적용됩니다. 점점 복잡하고 또 고도로 진화된 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정말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면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죠. 왜 연력학 법칙, 제2법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제2법칙은 이 질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발전하는데 이 진화론은 왜 그것을 거슬러서 거꾸로 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사물이 저절로 움직여가는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한 역사학자가 언급한 것처럼 다윈은 지성의 작용이란 점이 너무도 분명한 목적지향적 설계를 맹목적이고 점진적인 적용 과정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놀라운 지적 설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연적으로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 요약본만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설계는 생물체의 명백한 특징이기 때문에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도 그 저서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생물학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복잡한 것들에 관한 연구다.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뒤에 이건 다 우연에 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진화론자인 그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설계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허구고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눈먼 시계공이란 도슨의 책 제목은 200년 전 윌리엄 펠리란 성직자가 만들어낸 유명한 은유를 엉뚱하게 이용한 것이다. 앞에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펠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땅 위에 시계와 같은 기계장치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인간 제작자 곧 시계공이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시계는 설계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서로 연결되고 배열된 일련의 부품들이다. 생물체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통합된 목적 지향적 구조를 발견한다. 눈의 목적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며 지느러미는 헤엄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도 어떤 지적인 행위자의 산물임이 분명하다고 펠리는 주장했다. 도킨스의 주장은 펠리의 지적인 행위자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대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목적 지향적 구조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연 선택이 바로 눈먼 시계공이다. 자연 선택. 이게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지 갤리 심슨도 대단히 명확한 언어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펼쳤는데 실제의 목적이 아니라 외견상의 목적을 언급한 것만 제외하면 마치 펠리의 말을 듣는 것 같다. 심슨은 유기체들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 보인다고 시인했다.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쉬도록 아가미가 있고 새는 날 수 있도록 날개가 있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도록 두뇌가 있는 것이다. 펠리의 말을 되풀이하듯 심슨은 생물체가 우리에게
기계를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시인했다. 망원경이나 전화 혹은 타자기는 각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분명히 그 제작자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기계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고 제작된 것이다. 눈이나 귀 혹은 손도 각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그것들도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목적 지향성 양상은 자연 곳곳에 널려 있다. 이와 같이 명백한 목적 지향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생물학의 중심 문제라고 심스는 말한다. 하지만 다윈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고 그는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 자연선택은 목적한 자의 개입 없이도 목적의 측면을 달성하고 계획자의 행위 없이도 광대한 계획을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서 진화의 논쟁의 양편 모두가 액면 그대로 본다면 생물체들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동의하는 셈이다. 진화의 개념을 지켜내려는 진화 옹호론자들은 이처럼 자명한 설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반적인 환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한편 설계론자들은 명백히 설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할 일은 지적 행위를 증명하는 믿을 만한 경험적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적 설계자들은 지적 설계자 나름대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연선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선택의 증거 그리고 자연선택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자연선택이라는 말은 이건 뭐 소설에 불과합니다. 전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엔트로피 법칙 이거 뭐 한 가지만 설명해도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쪽으로 가지 않고 단순한 쪽으로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쪽으로. 여기 제가 어디 놀러가서 자를 하나 샀는데 처음에는 이게 깨끗하고 예뻤거든요. 그 자세히 보시면 이 끝에가 약간 깨져 있습니다. 조금 쓰다 보니까 이게 뒤틀리기도 하고요. 이게 똑바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산지가 한 1, 2년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10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100년 되면 아마 이거보다 뭐 흔적만 남아있고 이게 거의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000년이 가면 아마 이 존재조차 없을 가능성이 많죠. 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책갈피를 하려고 만들어낸 이 나무 재질이거든요. 나무 책갈피가 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죠. 이 우주가 점점 질서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는 쪽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